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시작하죠. 역삼동에서 오셨습니다. 신찬호 과장 소개시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얼마 만에 뵙는 거죠? 제가 한 2주, 3주 정도? 한 3주 정도? 네, 만에 온 것 같은데 어. 우리 송디가 좀 아이템이 좀 바뀌었네요. 제가 오늘 그렇게 어려 보일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어려 보이려고 네, 머리띠를 장착하고 와봤습니다. 네. 뭐 좋네요. 요즘에 수익률이 좋아요. 항상 수익률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빈센트가 만드는 소문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좀 자리를 네. 송디를 여기를 모시고 제가 가가지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또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12월 11일 날 밥도 100회 특집으로 공개 네. 세미나 하니까 그때는 뭐 송디의 다양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뭐 분위기 나쁘지 않죠?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빨간불 네. 들어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역시 뭐 지난주와 다르게 이번 주에 우리 장이 기세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버리는 카드인가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찬호 과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엔비디아가 썩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의 모습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AI 영역에 있어서 거의 왕좌를 지금 계속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모습인데, 최근에는 뭐 어제는 소프트뱅크가 이제 지분 매각을 하고 그걸로 이제 오픈 AI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뭔가의 어떤 흐름이 그 엔비디아에서 다른 오픈 AI라든지 다른 회사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뭐 지금은 어쨌든 GPU의 학습의 영역에 있어서의 GPU보다는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시장을 또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의 역할이라든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어떤 시장의 그 흐름, 특히나 AI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제시,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의 흐름을 잘 저희가 읽고 따라갈 필요가 있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큰 이익을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는 앞으로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주식적인 측면하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나눠서 엔비디아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복귀해 보면 2023년도 한 5월 달쯤이었는가 엔비디아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불과 한 3년도 안 된 시점에서 한 4-5배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요. 좀 가파르게 올랐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입니까? 추세적으로는 계속 괜찮지만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이전만큼 폭발적인 성장은 결여되었다. 물론 앞으로의 실적 발표나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뭐 제가 이제 주식하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섹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면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엔비디아라는 명품 말고 최근에 신창호 과장 눈에 밟히는 산업과 사이클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지금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중심의 메모리 사이클을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디램 현물가라든지 고정 가격이 굉장히 좀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은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가진 않겠죠. 중간중간 이 산업이나 실적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가면서 갈 텐데, 메모리 사이클을 가장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영역인 피지컬 AI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건가에 대해서 최근에 고민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메모리 사이클을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공부를 하자라는 어떤 코너에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핫한 섹터보다는 또 어떤 섹터가 있을까 계속해서 좀 찾는 측면에서 통신 장비 사이클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편다성 아나운서의 상황하고 딱 맞네. 크게 올해 불을 추적한 다음에 지금 크게 새로운 불을 먹거리를 추적하다니요. 지금 새로운 네. 먹거리를 찾고 있잖아요. 제 방송 전에 네. 많이 새롭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계속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둘이 뭐 오늘 소개해 네. 주시는 거 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네. 이게 좀 논리가 괜찮다라고 하시면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여전히 메모리 사이클은 좋게 봅니다. 보지만 그 외의 섹터에도 우리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뭔가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 네. 주제와는 상관없는 그림인 건가요? 아니죠. 주제와 상관있죠. 저 끝에 마을에 보시면 지금 네. 불이 막 반짝반짝 거리면서 통신이 반짝반짝 거리는 모습이고 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저는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통신 장비 사이클에서도 어떠한 분야들이 활발하게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장비들이나 사이클이 도래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료 먼저 보시면 이 통신 섹터 사실은 이제 반도체랑도 연결이 돼 있고 AI 데이터 센터랑도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통신 분야는 역시나 광통신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광통신 투자 사이클이 한 22년, 23년부터 빠르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존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리선이라든지 이런 그 노후화된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를 이제 광통신으로 돌리면서 인터넷 보급률이라든지 속도를 끌어올리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거는 국가 주도의 인프라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인이 있었고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의 역할입니다. 이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 간의 데이터 전송은 구리를 이용해서 이제 전력을 보내고 데이터를 보냈어요. 근데 네. 이게 워낙 방대한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속도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것보다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데이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통신을 찾았던 거고 그게 유리섬유로 된 광통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내에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간에도 그렇고 통신을 광통신으로 연결하려는 그런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AT&T에 제가 그 IR 자료를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뭐 5G도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광통신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코닝이라는 회사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코닝은 이제 광섬유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광통신의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광통신에 들어가는 섬유라든지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밸류 체인에는 이제 일본의 후지쿠라라는 그 밸류 체인도 있는데 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공급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통신 투자 사이클이 최근에 가장 핫한 통신 쪽에서의 투자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노키아 지분 인수한 것도 AI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 건가요? AI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투자한 네. 거는 요 광통신이랑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음 자료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 최근에 가장 통신 쪽에서는 핫한 이슈였어요.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10억 달러 하나로 1.4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지분 2.9%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AI 네트워킹하고 이제는 6G로 가는 거죠.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기술하고 어떤 장비들을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6G 셀룰러 기술이라든지 공동 개발을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부가 있고요. 그게 한 40% 돼요, 매출에.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부가 또 4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부가 뭐 과거에 5G, 4G 통신 장비 투자할 때 무선망을 구축하는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부예요. 그래서 이 무선망 기지국에 투자하는 그 장비에 엔비디아의 어떤 GPU 칩을 투자를 같이 장비를 넣으면서 6G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6G 네트워크가 왜 필요해요? 이 다음 장표를 이제 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AI 랜이라는 개념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AI 랜. AI 랜? 랜, 예. 랜선할 때 랜? 네, 맞습니다. 어, 제가 AI 랜 얘기하니까 송디가 최근에 아이랜?
아이랜 아이랜? 이야기하던데 그 아이랜이 최근에 이제 채굴 업체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랜. 피벗하면서 이제 네네.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간 그 아이랜 말고 AI와 랜을 결합한 AI 랜이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좀 주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MWC에서 AI 랜 얼라이언스라는 게 공식 출범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파운더들을 보면 뭐 ARM도 있고 에릭슨도 있는데 엔비디아, 삼성 그리고 노키아가 주요 파운더 멤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부터 소프트뱅크, 삼성, 노키아 이 통신 장비를 그 꽉 쥐고 있는 업체들이 이 AI 랜이라는 얼라이언스를 설립을 해서 이 6G에 대한 표준과 향후 엣지 컴퓨팅이나 통신 장비 컴퓨팅 관련된 통신망을 선점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 기관들을 또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통신 3사죠. 뭐 KT, SKT, 뭐 LG가 참여를 하고 있고 네. 뭐 고려대, 서울대 대학교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해외로의 진출이 그렇게 많은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내수로만 보면은 그래도 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이나 대학교나 이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AI 랜이라는 걸 굉장히 좀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학이 합동해서 네. 개발한다라는 느낌인데 AI 랜 그래서 뭐 랜 광통신 등등이 AI에 맞게 바뀌면서 뭐 빨라진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네, 그 뒤에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AI 랜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AI고 랜이라는 건 이제 무선 통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 두 개를 결합을 시켜서 좀 더 효율적인 무선 기지국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AI and 랜이라는 개념입니다. AI and 랜이라는 건 뭐냐면 기지국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가지고 이 트래픽을 분석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필요하면 이 기지국을 AI 데이터 센터처럼 돌리겠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데이터 센터의 형태와 네 기지국의 형태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필요할 땐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통신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고 네. 저녁이나 새벽 시간 되면 우리의 통신량이 좀 떨어지거나 하잖아요. 그럼 컴퓨팅 능력이 남는데 그런 거를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AI 데이터 센터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AI와 AI 데이터 센터를 좀 결합을 해놓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 on 랜이에요. AI on 랜은 AI와 랜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딱 떠오르면 로보택시라든지 네. 네. 자율주행 그리고 앞으로 보급이 많이 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도 엣지 컴퓨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을 시켜 놓겠다라는 개념에서 AI on 랜이라는 개념이 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AI for 랜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기존에 있던 기지국들은 그냥 통신의 영역만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의 어떤 기지국들은 이거를 분석을 합니다. 지금 어디서 통신이 많이 필요하고 어디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주고 적절하게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컴퓨팅을 이 안에 넣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신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AI for 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것이 엔비디아가 바라는 투자하는 그렇죠. 가장 큰 목적 네.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동영상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왼쪽은 AI가 들어가지 않은 기지국의 어떤 모습이고 오른쪽은 AI가 들어간 기지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게 가상을 그려놓은 거지만 왼쪽 모습을 보면 약간 단편적이고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어떤 통신을 한다고 하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나 트래픽이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걸 뿌려줄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트래픽을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엔비디아가 이 통신 영역에 진출을 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랜에 엔비디아가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들의 통신 칩을
요 안에 넣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하는 나의 칩을 사줘라. 돈이 없으면 내가 지분 투자할게. 라고 비슷한 것처럼 시장을 만들어서 내가 공급하겠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네,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발표도 했어요. 최근에 자기들이 개발한 통신 칩 GPU를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통신 투자 사이클이라든지 AI 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주도해 나가면서 거기에 본인들의 GPU를 넣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노키아에 지분 투자를 한 거죠. 네. 이 노키아는 주가가 어때요 지금? 최근에 노키아 주가가 바닥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는 큰 칩 회사가 투자를 한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 AI 랜을 주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회사로 이제 바뀌겠죠. 네. 근데 노키아가 한 10년 전부터 헤게모니를 잃어버리면서 물론 저력이 있는 기업이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소외되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노키아가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핸드폰, 스마트폰을 개발하던 회사인데 이제 접었죠. 네. 네, 노키아가 핸드폰을 접었고 사실 삼성한테 밀린 거죠.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완전히 이제 피벗을 해서 이제 통신 장비를 납품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내에서의 또 장비도 조달하는 그런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사이클, 투자 사이클이 다시 오거나 AI 랜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슈들, 기술적인 면모들이 보인다고 하면 노키아가 과거의 좀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셀폰에서 통신 장비로 거듭날 것이다. 네. 엔비디아에 네. 의해서. 네. 이게 AI랑 통신망이 결합이 되면서 산업적인 변화도 생길까요? 어떤 영향이 그렇죠.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이게 5G에서 지금 6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6G에 대한 개념이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지금 하고 있는 개념이 어떤 6G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개념의 6G가 있잖아요. 이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분리를 하고 저희가 좀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4G부터 할까, 3G부터 할까. 예전에 점점 빨라지고 네. 많은 용량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전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는 실제 결과물들이 3G, 4G 텍스트에서 이제 5G 동영상으로 또 이제 6G는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AI에 대한 모델과 피지컬 AI에 대한 모델이 좀 바뀌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들이 계속적으로 통신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구동이 되려면 그 통신에 대한 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 특히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엣지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6G로 넘어가면 그러한 것들을 충족을 해줄 수 있는 통신망이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X가 구축하고 있는 건 물리적으로 이제 우주까지 나간 거죠. 이제 스타링크를 통해서 지상과 교류를 하면서 위성 통신을 구축하겠다라는 개념의 6G인 거고 지금 엔비디아가 얘기하고 있는 6G의 개념은 AI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칩을 활용해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랜선, 랜망, 무선 기지국을 좀 더 스마트하게 바꾸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의 6G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개념이 좀 만나는 어느 순간 지점이 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5G에서 넘어가는 영역에서의 6G를 통합적으로 부르는 용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개념을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냐,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느냐 네. 차이인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나라 통신 3사랑 주요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사업에. 그럼 한국이 주도권을 잡게 될 수도 있나요? 사실은 요거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쉽지 않나요? 주도권을 네. 잡는 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어쨌든 뭐 AI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AI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해서 기술적인 걸 끌어올리고 국내 내부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때 그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통신업체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는 사실상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래요? 주파수에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2000년 초반에 정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진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규제 때문인가요? 뭐 규제도 있겠지만 이제
각 지역에서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그 통신 회사들의 장악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사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외사에서 들어왔을 때 통신사를 쉽게 바꾸는 선택을 할까라는 거에 대한 또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일단은 쉽게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통신 3사 안에서도 잘 안 바꾸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는 통신이 어느 정도 이제 스타링크를 제외하고 나서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통신사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통신사로의 뭐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나가서 진출해서 그 파일을 뺏어온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다. 다만 뭐 가능성은 있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렇죠.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은 또 주파수가 옥션처럼 거래가 되죠? 네, 그렇죠. 이제 통신 투자 사이클을 저희가 또 보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인데 다음 자료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최근에 발표되면서 그 향후 4년 안에 총 800MHz 주파수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 네. 이 사이클이 26년부터 30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5년 동안의 투자 사이클이 또 통신 장비한테 생기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4G, 뭐 LTE, 5G 그 투자 사이클도 보면 길게는 뭐 3년, 뭐 2, 3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사이클이 꽤 길게 갔다면 이번 넘어가는 사이클도 꽤나 긴 사이클이 지금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업체들에 대한 장비들 주가를 보면 사실은 연초부터 해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주가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제가 산업을 보면 뭐 조선도 그렇고 뭐 변압기도 그렇고 뭐 반도체 사이클도 그렇고 주기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AI를 필두로 한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정부 주도하에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 사이클도 저는 계속 좀 길어지면서 오래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이러한 측면들을 보면 지금도 충분히 볼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통신사가 뭐 미국으로 한정하죠.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상당한 허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장비 쪽에서는 뭐 아시아 국가들, 한국이나 일본 충분히 장비 쪽에서 물론 중국이 되게 크긴 하겠다. 어쨌든 그쪽에서의 점유율이 크진 않나요?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죠. 특히나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다면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오픈랜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죠. 오픈랜. 네. 오픈 AI가 아니고. 네, 오픈랜인데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픈랜이라는 또 개념을 저희가 알면 우리나라 통신 장비들이 굉장히 지금 큰 기회를 또 맞이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오픈랜이라는 게 뭐냐면 통신망을 구축을 할 때 그 기지국을 구성하는 장비들을 원래는 한 회사 제품으로 썼어야 됐어요. 뭐 노키아면 노키아, 에릭슨면 에릭슨 이렇게 한 회사로만 이제 장비를 썼다고 한다면 오픈랜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그게 다 개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표준화된 규격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그 규격들을 서로 맞추면서 꼭 한 회사의 장비가 아니라 서로의 장비를 호환시키면서 기지국을 구성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기억을 해보시면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굉장히 큰 이슈가 계속 네. 있었습니다. 보안, 네, 보안 이슈도 있었고 안보.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5G 투자에 대한 사이클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화웨이와의 어떤 경쟁이 붙으면서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웨이의 장비 의존도를 탈피하는 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 오픈랜을 도입을 하면서 이 화웨이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고 화웨이 장비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이제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실적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랜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장비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 중국. 그렇죠. 네. 결국 탈 화웨이가 네. 새로운 문화 풍토를 만들었고. 근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오픈랜이 약간 플랫폼 비슷하게 인식해도 되는 건가요? 오픈랜이라는 건 이제 표준화된 규격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규격에 맞춰서 장비를 납품하면 서로가 이제 호환이 되면서 기지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5G 투자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벌써 6G에 투자를 하면 네. 뭐 6G는 5G랑 좀 다른 전망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5G의 투자 사이클로 이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죠. 기대를 많이 했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5G는 4G보다 투자할 때 투자 들어가는 금액이 1.5배에서 2배 정도 많습니다. 예, 투자 금액이 많았던 반면에 통신사들이 이거를 가격 전가를 시키지 못했어요. 예.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LTE나 5G에 대한 속도의 체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저도 사실 지금 LTE를 아직 쓰고 있거든요. 5G를 쓰지 않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뭐 동영상을 본다거나. 저도 LTE네요. 그죠? 네. 예. 우리가 이게 5G에 대한 체감을 느끼려면 적어도 LTE나 4G에서 돌아가지 않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아, 내가 이거 써야 되는데 5G로 넘어가야겠는 라는 어떤 수요가 있었으면 그게 가격 전가가 되면서 통신사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 통신 회사들도 이거를 투자를 하다가 규모를 점차 줄여나갔죠. 예. 줄여나가면서 5G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조금 달라요. 이게 LTE 같은 경우는 민간 통신사들의 주도하에 투자를 했던 사이클이라면 지금은 정부 주도하에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냐면 사실 이거는 개별 소비자들을 위한 투자는 아니에요. B2B예요? 그렇죠. B2B의 영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5G로 넘어갈 이유가 없는데 6G 투자를 한다고 해서 넘어갈까요? 아직은 그런 니즈가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근데 기업들은 달라지죠.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는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통신이 필요한 업체들은 이 6G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지금은 학습 추론으로 넘어가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발현시킬 수 있는 피지컬 AI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구동이 되려면 이 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그 주도하에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고 정부 주도하에 하다 보니 보조금도 지급되는 거고 통신사들도 기존 사이클보다는 조금 부담이 떨어지겠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전 사이클, 통신 장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실망감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트라우마로 남아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기대를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피지컬 AI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인프라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중에 통신 쪽에서는 5에서 6G로 가야 된다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 뭐 통신만 꼭 포트폴리오에 채워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LTE나 5G보다 6G, 아니 통신 합의로 가는 게 마땅하나 네. 요즘에는 글쎄요, 옛날 용어긴 한데 융합, 유비쿼터스 비슷하게 네. 다 뭉뚱그려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렇죠. 피지컬 AI의 방향성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꼭 통신 쪽에 6G를 셀렉트 해야 되나?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뭐 휴머노이드 등등등등 해서 네. 피지컬 AI라는 테마를 딱 선정해 놓고 거기에 굳이 통신의 6G를 하는 이유가 다른 인프라보다 더 수익률이 클까요? 왜 그거를 꼭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제가 이제 맨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통신 장비보다 좋은 섹터들이 맞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통신 장비 업체들의 실적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투자 사이클이 더 커지고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의 어떤 MS를 뺏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어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런 통신 장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주신 산업 쪽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국장을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국장을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가져오신 것 중에 뭐 중국에도 있고 네네. 미국에도 있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앞으로 잠재성을 놓고 봤을 때
국내 주식이 상당 부분 괜찮다라고 해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포함이죠. 그래서 사실은 뒤에도 해외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준비를 했지만 어쨌든 국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해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RFHIC라는 기업입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이에요. 화합물 반도체 혹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장표 갖고 오면서 네. 반도체인데 약간 도체와 반도체 중간에 화합물 뭐 그런 건가요? 지금은 이제 실리콘 기반이라면 앞으로의 어떤 반도체들은 화합물로 조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륨을 섞는다든지 실리콘 카바나이드, 카본을 좀 섞는다든지 이런 식의 화합물 반도체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RFHIC는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신 장비로 제가 이제 주목을 하지만 뒤에 자료에서 보여드릴 건데 화합물 반도체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이나 RF 에너지 분야의 질화 갈륨, GAN이라고 저희가 이제 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GAN, 질화 갈륨 그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 같은 상품들이 주력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대비해서 효율이 10% 정도 향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 정도 소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장비를 작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력을 절감시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전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 그리고 재료 단계에서 이 전력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좀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실적을 보시면 사실 이 회사가 2018년 그 통신장비 사이클 이후에 굉장히 몇 년 동안 적자를 계속 기록하던 회사예요. 네. 근데 올해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94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턴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물론 주가도 그걸 반영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고 26년, 27년에도 영업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회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버라이즌 향으로 이제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투자 사이클이 가속화되고 이제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면 제대로 된 투자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주가를 보니까 연초 대비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아마 바닥이 한 10,000원 정도 할 건데 네. 가격이 지금 30,000원 정도. 네. 3배 올랐어요? 세 배 3배 올랐습니다. 근데 또 갈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블룸 에너지 네네. 3배 올랐는데 지금 그 가격대에서 2배 올랐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3배 올랐다고 해서 이거를 끝낼 게 아니에요. 이 사이클이 계속 간다. 이익 사이클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 있다 하면 이 가격대에서도 저희가 살 수 있어야죠. 네. 그렇죠. 뭐 주식을 바라볼 때 겉으로 보이는 가격보다는 네.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인가 또한 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 4,000p 시대에 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생각도 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봐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봐야 된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 계속 간다고 하면 보실 네. 겁니까? 봐야 된다는데? 어떤 거요? RFHIC? 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생각 네. 송디 선택 받아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온 거라서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온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이지만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세게 나온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서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식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자료를 보면 또 이 밑에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RF 머티리얼즈라는 네. 자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광통신, 광 네트워크의 수혜를 받는 회사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장표를 가져왔지만 중국과 미국의 광 모듈 업체들의 매출 추이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출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도 같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RF 머티리얼즈 주가도 사실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제 장기적인 사이클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루멘텀 홀딩스를 통해서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쪽 광통신이나 광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주도를 하게 되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의 서버 간 통신에 사용되는 광증폭기용 패키지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최근에 흑자 전환하면서 빠르게 이익이나 매출액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찬호 과장, 이게 시총이 좀 작아서 그렇지만 네. 말씀을 주셔서 제가 차트를 쭉 보니까 네. RF 머트리얼즈 이거 얼마나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죠. 5배 넘게 네, 오른 바닥에서 것 많이 같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마 해서 대한 광통신 보니까 네, 그것도 한 3-4배 올랐네요. 그렇죠. 이게 안 보고 계시니까 이제 아니, 통신사들이 뭐 어떻게 굉장히 그래요? 지금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다들 이제 반도체 전력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통신 장비나 이쪽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면 뭐 반도체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많이 올랐지만 계속 가잖아요. 네. 이 통신 장비도 그런 섹터 중에 또 하나가 될 수가 그런데 있습니다. 좀 야속하다. 우리 7월부터 나왔잖아요. 신찬호 과장이 7월부터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이후에 네. 물론 지금이라도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네. 하지만 지금 4,000p 시점에서 많이 오른 종목을 다시 한번 네. 셀렉트한다는 게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고민스럽죠.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네. 괜찮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주식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주가가 한번 오른 다음에 좀 횡보를 하는 기간 그런 기간들을 저희가 좀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횡보하는 기간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오르고 나서 이제 횡보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공부를 해놓고 횡보하는 구간이 그래도 한 개 분기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나올 수 있고 뭐 짧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횡보를 하는 기간을 주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공부를 해놓고 횡보하는 기간에 우리가 봤던 투자 포인트라든지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상향되거나 더 좋아진 느낌이 든다거나 하면 그런 횡보 기간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기업은 RFHIC고 미국 기업도 하나 소개해 주신다 네, 했잖아요. 네, 네. 그건 어떤 기업이에요? 그 다음 장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RFHIC나 RF 머티리얼즈는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 화합물 반도체 시장을 저희가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 화합물 반도체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가 HVDC라고 해서 하이 볼트 직류 이제 초고압 직류로 이제 좀 바뀌고 있잖아요. 전압 사이클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 전력 소모도 많아지게 되고 열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보완을 시킬 수 있는 게 이 화합물 반도체 시장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차기 제품들을 이 화합물 반도체로 좀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를 좀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목 알죠? 그 누구지? 그 종목? 그 나비타스. 별난 주식. 네. 네, 했죠. 박별라 사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네. 굉장히 이 회사가 차기 이 전력 반도체, 화물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엔비디아랑 협력을 해서 이제 화물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팹리스 회사예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엔비디아와 같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파운드리를 통해서 양산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익이나 매출액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합물 반도체가 다 좋습니까? 비싼 것 빼고는 다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에 화합물 반도체가 가고자 하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당장 못 가는 허들 레이트는 뭡니까? 일단 화물 반도체 시장을 제가 간략하게 좀 이야기 드리면 화물 반도체 시장은 원래는 전기차 때문에 성장을 했던 섹터입니다. 전기차 내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뭐 SiC라든지 GaN이라든지 이런 화물 반도체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해서 한창 주가가 좋았는데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쭉 감소하게 되면서 이 회사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어요. 울프스피드나 온세미컨덕터나 이 주도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됐죠. 이제 전기차에서 AI 데이터 센터로의
방향 전환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 주셨다시피 이 그 화물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쌌다는 거예요. 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을 주더라도 이 그 화물 반도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 검증이 돼야겠죠. 근데 최근에 왜 이 화물 반도체 시장이 주목을 받는 거냐면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열을 잘 견딜 수 있는 거. 네. 두 번째는 전력입니다. 전력. 지금 가장 큰 키워드는 반도체와 전력이기 때문에 이 전력을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 반도체 생산 단계에서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가격이 비싸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효율성이 검증이 된다면 전력 반도체로의 어떤 전환의 가속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트렌드에서는 네, 전력 그렇죠. 반도체로 화물 반도체가 각광받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가장 가운데서 통신이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5G에서 6G로 가고 그 가운데 오늘 가져오신 종목 많이 올랐지만 네, 여기서 주목해 볼 더 필요가 미래를 있다. 본다. 네, 괜찮아요?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평가는 네, 시청자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여러 가지 네, 나중에 리뷰를 한번 다시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좀 잊고 있었던 네. 사실 우리가 계속 언론상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오른다. 지수는 4,000표를 찍었지만 내 포트는 계속해서 녹아내린다. 이러면서 이 양극화가 갖고 오는 새로운 포모에 대해서 이 방송도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야 될까 참 네.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가져오신 종목을 쭉 보니까 뭐 송디가 고민할 정도면 네. 나는 좀 매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인데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이 통신 장비 관련된 섹터라고 얘기해야 될까? 자 오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정리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은 AI와 반도체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피지컬 AI 영역을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 이 통신 영역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통신 장비 투자 사이클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해서 이제 주파수 경매부터 실질적으로 통신 장비 투자 사이클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통신 장비 투자 사이클 이전에 저희가 좀 공부를 해놓고 사이클이 오게 되면 저희가 주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잘해서 수익률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신찬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에서 편하나 머리 아픈 편두통인가요? 이러시는데 편두통이 생기네요. 네. 아, 네. 여러분 네, 편두통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헤어밴드? 네, 좀 색다르지 않나요? 네, 색다릅니다. 종종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학생들 오셨을 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너무 어려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좀 음. 참았습니다. 아, 참았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잘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 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밥투의 보니하니 정혜민 PB와 함께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혜민입니다. 정혜민
아까 뭐라고 했죠? 보니하니. 보니하니? 네, 보니하니 PB. 아 다들 보니하니 찾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보니하니가 뭐예요? 그 추 아니에요? 아닌가요? 또 다른. 추? 그 어린이 프로그램에 네, 있는 네. 아, 뽀뽀뽀. 그거의 네. 신세대 버전 약간.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우리 시장이 연일 뭐 네, 상승 중입니다. 네, 전반적인 브리핑 한번 보죠. 오늘 장 시작할 때 코스피 조금 쉬엄쉬엄 움직여가지고 서운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장이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4,135.89포인트로 0.72% 코스피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유의미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 2% 돌파하면서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900포인트가 넘지 못했는데 장을 준비하고 이제 들어와 보니까 ABL 바이오를 이제 선두로 해가지고 900포인트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900포인트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숫자인 것 같은데 수급 좀 볼까요? 아까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게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3,200억 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금액.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1,200억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매수 강도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수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엔터주랑 화장품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제가 오늘 한번 어제 떨어졌던 종목들을 짚어보면서 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한동안 좀 눈여겨봤던 K컬처라고 해서 뷰티랑 엔터 주식들이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화해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대장주로 움직였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적자로 전환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는 얼추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지만 이게 증권사에서 기대했던 수량에는 못 미치면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목표 주가 하회하는 리포트가 다수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 플레이를 보고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될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좀 반대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한번 보면 네. 지금 APR 전반적인 네. 화장품부터 주가를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4,000피를 여는데 가장 소외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고 최근에 엔터까지 그런 소외의 행렬에 이어지는 것 같은데 먼저 화장품 뭐 APR부터 말씀드렸던 쭉 콜마 등등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제가 APR 차트 같이 띄워드렸는데요. 사실 AP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실적을 못 내면서 실적 발표 전부터 계속 쭉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장중에 4%가량 하락하면서 지금 보면은 이게 기술적인 분석에서 차트로 보면은 거의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마우스가 네. 고장이 나서 마우스 헤드로 고장 움직이는 났군요. 중이라 네. 잠시 네. 천천히 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추세를 좀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좀 주봉으로 길게 한번 좀 볼까요? 보고 싶은데. 이게 거의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하락도 그죠. 있네요. 지금은 뭔가 화장품 섹터로 우리가 다시 들어간다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게 회복될 수 있을지를 봐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12월 달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실적이 결국에는 1월 달에 발표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보고 들어가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지금이 저가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정혜민 PB가 사실 이렇게 조정을 받았으면 그 전까지의 스탠스는 밀리면 사자, 지금이 들어갈 적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의 화장품은 조금은 다르네요. 제가 밀리면 사자라고 말하는 섹터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가령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뭐 아니면 고배당주
같이 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디램 현물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 우리가 조금 믿고 들어갈 만한 그 포인트가 있으니 들어가 보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조세소라든지 지금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밀리면 들어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포인트가 많이 약해서 막 들어가자라고 선뜻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아픈 손가락 엔터를 좀 볼까요? 엔터의 뭐 하이브도 그렇고 JYP, SN, YG.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기대가 컸던 거는 하이브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게 컸다면, YG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블랙핑크가 컴백을 해서 그거에 대한 좀 실적이 반영될 거다라고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적 발표를 오히려 보니 예상했던 MD 수익이 좀 저조했다 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저 차트는 뭐예요? 저것도 YG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게 YG 엔터테인먼트 저 주봉으로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오히려 화장품하고 지금, 똑같네. 지금 60주선이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YG를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아까 화장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뭐 쳐낼 수 있는 비용을 다 쳐냈으니 이제 앞으로 올 거는 BTS 실적뿐이다라는 이런 기업의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 쪽을 조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를 보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화장품은 아니다. 아직은. 그죠? 아직은 아니다. 엔터를 보려면 옷과 서울 갈려서 하이브는 나름 희망은 좀 있다. 그죠? 그 주봉 계속 말씀하셔서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추세가 무너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점 갱신을 하고 나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주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견고하게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이브는 조금 지금이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10월달 경주 기장에서 만났나? 김천이었나? 김천이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문화적 교류도 한다 그러고 대부분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완전히 다르네요. 사실 그 기대감이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그 박진영 연예인이 그 위원장으로 딱 선출이 됐을 때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사실 봐야 할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이런 K 팬덤 뷰티 이런 쪽은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는 것까지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쪽 종목 있잖아요. 그죠. 거긴 어때요? 요즘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요? 그죠? 굉장히 네.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전력 3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지금 3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부가 중심, 가격이 좀 높은 변압기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씩 기회를 줄 때 좀 유의미하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게 효성중공업입니다. 지금 전력기기 3사 수주잔고를 보면은 3분기 수주잔고가 5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52% 상승해서 수주잔고가 이전에는 좀 저가 변압기가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들어오는 수주분들은 전부 다 고가 변압기 위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의 상승분은 지금 수주 상승분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전력기기들은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주거나 할 때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전력은 수주만 보고 가자. 네, 저는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이슈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 있었나요? 네, 오전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이슈를 하나 더 짚고 가면은, 잠시만요. 전반적으로 환율 말고 뭐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를 쭉 보니까 구리 가격이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구리 가격도 제가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근데 준비했던 이게 거 또 먼저 전선 업체랑 드릴게요. 연결이 되지 않나요? 구리 가격은? 그렇죠. 네. 구리가 사실 뭐 경기의 선행 지표이기도 하고 구리 가격이 뜬다는 것은 그것을 원재료로 하는 업체들은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거지만 그걸 활용해서 매출단에 녹아내리는 기업들은 반영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죠. 대한전선 그게 바로 이런 전선, 경우요? 맞아요. 아, 네. 전선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게 바로 매출단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17개월 만에 역대 최고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3조를 돌파했고 LS전선 같은 경우에도 6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선뿐만이 아니라 계열사를 활용해가지고 뭐 설치라든지 그런 거를 통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수주 잔고 상승과 함께 조금 더 기업들이 확장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오늘은 조금 ABL 바이오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한가 찍었던데요? 네, 맞아요. 네. 지금 1112 기업하고 3.8조 가량의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를 시작으로 사실 어제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이 좋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 다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ABL 바이오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도달을 하면서 ETF 지금 더 이상은 매수가 들어와도 이렇게 체결이 안 되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 심리가 바이오 ETF에 조금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종목을 틀기는 조금 어려운데 네. 그렇게 지금 매수세가 바이오 쪽으로 몰리고 있다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것저것 좀 살피고 있는데 하필 오늘 마우스가 문제네요. 네. 증권주 한번 좀 볼까요? 네, 오늘 증권주도 좀 좋게 움직이고 있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제가 일단 장표 준비한 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나온 것 중에 두 가지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 기다치에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 20%, 한국금융지주는 컨센서스 대비 53%를 상회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장중에는 지금 바이오가 상승하면서 조금 하락한 것 같은데 지금 3%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7%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가 8%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은 다소 사그러든 모습인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내년 1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조세소 분리위원회가 저희가 열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체결이 될 경우에 시장에서 한 번 더 주목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IMA 인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모멘텀이 남아있는 섹터라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저께 뉴스였던가요? 지금 정부 당국에서 부동산만 장기 보유해서 보유세를 크게 감면시키는 이런 혜택 말고 주식도 상장 주식도 상당 부분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뭔가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그런 것도 뭐 증권 아니면 은행 뭐 이런 금융주한테 상당히 희소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자, 오늘 뒤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주셨는데 뭐 마우스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네. 이거 하나만 좀 볼까요? 정유업계 정제 마진 SOE를 비롯해서 최근 어떻습니까? 지금 정유업계 뭐 GS를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GS 같은 그런 정유업계들이 지금 수요나 정제 마진에서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에너지 장관들이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늘리는 양이 지난 8월, 9월 증산 규모 대비 25%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지금 증산을 하고 있고 이게 좀 쉽게 정리를 하면 증산폭도 축소가 되고 공급량 자체도 기업단에서 조절을 하고 또 미국하고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유업계의 가장 큰 특징은 배당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배당주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유 업계가 이런 뭐 정제 마진하고 좀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포인트가 합쳐져가지고 지금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네.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보고 가야죠. 아, 네. 송디의 하이닉스 봐야죠. 네, 오늘 어떤가요?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장중에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5%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조금 안 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빠지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2.4%까지 저가를 찍었다가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하이닉스는 거의 뭐 돌려 세우겠는데요, 지금? 네, 맞아요. 지금 거의 마이너스 1.8%까지 갔다가 오히려 지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 매수세가 계속 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팔아야 돼? 라는 질문을 저도 지금 객장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하락했던 원인을 보면은 사실 뭐 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해서 테크 대장주들이 일부 조정을 받기도 했고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뭐 AMD 관련해 가지고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같은 거를 보면은 사실 지금 AI에 대한 수요는 끊기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에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매도 포인트를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D램 현물가를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포인트? 지금 상승하고 있는 장에서 많은 분들이 변동성 때문에 조금 많은 패닉도 느끼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고통 없는 성장은 네. 없다. 이거 장원영이 한 말 아닌가요? 그런가요? 아, 뭔가 비슷한 말 있었던 것 같은데. 통했네요, 장원영과. 네. 어쨌든 뭐 성장을 네. 한다는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곡에서 오셨죠? 정혜민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디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새롭게 통신 장비 산업에 대해서도 배우고 정혜민 PB한테도 명언 듣고 영어 네. 듣고 네, 성장한다. 네. 자, 저희 뭐 치킨 릴레이 계속되고 있어. 이벤트 네. 계속하고 있고요.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거 12월 11일 날 저희 밥투 100회 특집 오프라인 월요일부터 세미나, 네. 월요일부터 저희가 모객했는데 거의 지금 뭐 95%? 거의 지금 네. 3일 만에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진 다 차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몇 석 남았는데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많은 성원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주시면 예를 들어서 마곡에 있는 정혜민 PB 12월 11일 날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또 정혜민 PB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